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의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한 5년 정도? 2015년 이때부터 2020년 초까지 계속 삼성물산은 내리는 주가 모습을 보여줘서 한동안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외면받았던 주식이 삼성물산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회복세 때문이냐라고 보기에는 다른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점 이 영상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8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2주 정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4만 주 가까이를 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8만 주 가까이를 매도한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57만 주를 매수하면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왜 기관 투자자는 삼성물산을 지난 2주 동안 강하게 매수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평가, 그동안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최근에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지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삼성물산에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 세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저평가받고 있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수주 잔고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가지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상속세, 상속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제도와 관련돼서는 최근 몇 년간 좀 지지부진했었던 삼성의 레미안이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저평가와 수주 잔고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주가 차트를 다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다가 그때 이후로 지난 한 5년 정도 이제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파트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왜 그럼 지난 5년간 삼성물산 주가가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면요, 삼성물산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사 부분이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큰 데가 바로 건설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식음료, 패션, 바이오, 레저 부분이 있는데, 이 패션 부분만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른 기업들과 이제 퍼 비교를 해보면 삼성물산이 2020년 예상 퍼 기준으로 삼성물산은 18배를 기록하는 반면에 휠라라든지 그다음에 LG패션, 그다음에 한섬 뭐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 현재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은 이렇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또 어떨까요? 부분별 영업이익을 보면 건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건설 이 부분만 봤을 때 다른 회사와 퍼를 비교해보면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만 보면 퍼가 이제 0.76배인 반면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다른 건설사를 보면 한 0.5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건설 부분만 봐도 그렇고 패션 부분만 봐도 그렇고 다른 경쟁사들보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싼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비싼 펄을 유지하고 있는데 건설주 종목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 수주 잔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향후에 확보해 놨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삼성물산의 수주 잔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설 수주 잔고를 보면 삼성물산이 지난 한 3년간 계속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설 수주 잔고가 2017년 4분기 기준으로 한 30조 원이었던 반면에 2018년 1분기는 28조, 2018년 4분기는 27조, 그리고 2019년 3분기는 무려 23조로 계속 수주 잔고 역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패션 부분만 보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퍼가 높은 상태고, 건설 부분만 보더라도 다른 회사보다 퍼가 높은 상태인데, 심지어 수주 잔고까지 매년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물산을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없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도 8월 12일자 리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성물산의 저평가는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보자. 삼성물산을 떠올리면 어떤 비전, 어떤 방향성이 떠오르는가? 냉정하게 봤을 때 투자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의 부재가 아쉬운 상황이지 않을까? 삼성물산의 중추 사업인 건설 부분은 비교 대상 기업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려했을 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부분에서의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난 5년간 삼성물산이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삼성물산이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 왜 그러면 최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부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부란 순자산 가치를 말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기업이 청산될 때 회사의 자산이 주당 얼마만큼 남았는가를 알려주는 지표고요. 보통 우리가 지주회사의 적정 주가를 구할 때는 나부를 계산해 놓고 할인율을 몇 프로로 줄 거냐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지주회사의 나부가 얼마큼 할인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지주사의 나부 할인율을 비교해 보면요. 삼성물산이 한 50% 정도의 할인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면 이제 두산이 압도적으로 할인율이 높죠. 요즘에 두산이 워낙 지금 기업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서 저평가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현재 삼성물산의 할인율보다 더 이제 고평가되는, 즉 할인율이 낮은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 SDS라든지 대림산업, 그다음에 뭐 요즘에 눈에 띄는 게 이제 SK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할인율보다 낮은 기업들의 특징,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할인율이 낮아지려면, 주가가 오르려면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하나요? 저는 SK와 대림산업의 사례를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나부의 할인율이 적은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회사가 새롭게 가침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주의 니즈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회사가 어떤 대박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경영권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주회사의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에 할인율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자회사 가치평가가 증가하면서 할인율이 낮아졌던 SK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했었죠.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코스피 최초로 상장 후 3연상이 성공합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첫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상장 첫날부터 연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건 코스피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유일합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전에 그 지주회사인 SK가 어떤 주가 모습을 보였냐 하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보면 거의 한 12만원 선인데 상장하기 전에 3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거의 뭐 한 2.5배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자회사의 평가가 재고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보통 지주회사들은 빠르게 주가가 오르긴 합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삼성물산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삼성물산의 지배구조를 살펴보시면 오너들이 삼성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기업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SK에게는 SK바이오팜이 있었다면 삼성물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 됐던 주가가 지금 현재 80만원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간의 주가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계속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언젠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아서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괴리가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가치평가됐을 때 주가가 오른다 라는 걸 알아봤고, 두 번째, 대주주의 니즈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의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요. 대림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림산업이 현재 제2의 한진칼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림산업의 주가가 10여일 만에 50% 이상 급등했고 그 배경이 한진칼을 흔들어놨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때 주가를 살펴보면 역시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진칼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지주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었던 사례예요. 한진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가치 상승, 그러니까 작년 기사인데요. 그때 이제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해져가지고 주주총회에서 표결 양상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순자산 평가 할인율이 무려 10%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진칼 주가는 4만원 정도였었던 주가가 8만원 가까이, 8만원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의 니즈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런 건 아닌데요. 현재 기관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건희 회장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 만 6년을 맞았고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건강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 건강의 이슈는 사실 많이 기사화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막연하게 궁금해하는 이슈이긴 해요. 왜냐면 이건희 회장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이분이 42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거의 80이 다 되셨기 때문에 이분의 건강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삼성물산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관심을 가져놓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주식은 기본적으로 물납이 금지되고 부동산은 물납이 가능하고 연부연납으로 최대 5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율은 50%, 그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 20, 30% 할증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상속세법인데, 그럼 이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상속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오너일가의 지분 가치와 상속세를 따져보면 이건희 회장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 SDS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이 지분을 그대로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 상속세가 무려 9.5조 원이 나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지분을 당연히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과연 이 상속세 9.5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상속을 받는 사람인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삼성물산은 현재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도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생각은 그러면 이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상속세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라고 현재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보시면 현재 삼성물산은 핵심 주주다 보니까 이거는 팔기 어렵고 삼성전자 역시도 뭐 당연히 팔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삼성 SDS나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일부 팔더라도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팔더라도 삼성물산을 통해서 어쨌든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 정도는 충분히 팔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레포트를 살펴보면 지배력 유지 관점에서는 삼성물산으로의 매각 외에는 대안이 없다. 당연하게도 오너일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자산 매각을 통해서 상속세를 부담한다면 유력한 매각 자산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 SDS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예상 상속세의 9.5조의 45%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나리오대로 삼성생명과 삼성 SDS를 만약에 처분하지 않을까 하면 나머지 55%는 어떻게 상속세를 조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결국 삼성물산의 배당률이 증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배당을 확대하는 의사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속 후 오너 일가의 연간 배당 소득 규모는 7,022억 정도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예상 상속세 규모의 7.3%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오너 일가가 배당을 통해서 얼만큼의 수익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으로 오너 일가가 총 벌어들인 수익이 4,7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통해서 1,000억, 삼성생명을 통해서 900억, 삼성 SDS를 통해서 이제 316억을 받았는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배당률을 높인 다음에 배당 수익 자체를 올려서 결국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즉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계속 배당이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의 적정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매각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금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원래 7,022억 정도였는데 이제 7,647억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처분하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한다면 배당 수익은 이렇게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삼성물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물산은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아직 삼성물산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삼성물산이 현재 저평가됐다라고 기관들이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에서는 온전히 그럼 삼성물산의 현재 전망만 봤을 때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물산의 매출 비중은 건설 비중이 39%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영업이익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62% 가까이 건설 부분이 핵심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요, 크게 이제 빌딩,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 플랜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빌딩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져요. 빌딩 부분은 레미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레미안 브랜드로 알려진 주택 사업과 삼성그룹사 물량인 하이테크, 초고층 건축 사업 등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건설 내 사업 부분만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은 빌딩, 인프라, 플랜트로 나눠지는데 빌딩 부분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빌딩 부분은 다시 그 주택사업, 레미안 브랜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주택사업과 하이테크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와 해외 부분으로 나눠보면 현재 해외 부분보다는 국내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건설 부분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삼성 레미안이 그렇게 많은 물량을 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레미안이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을 위주로 레미안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종합해보면 2016년 이후 삼성 레미안의 건설 수준은 계속 줄어들었었는데요. 18년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15년, 16년 수준에 대비하면 17, 18, 19는 굉장히 조그마한 수준이었는데 20년에는 레미안이 본격적으로 15, 16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자체적인 건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이테크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면 반도체 공장 건설도 계속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부만 보더라도 평택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하노이 R&D 센터, 반도체 2기 공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수주가 되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이테크 부분에서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일 비중이 큰 건설 부분에서도 하이테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그 다음에 일반 주택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이 과거에 좋았던 수준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삼성물산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바닥을 완전히 찍었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요.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18만원, IBK 투자증권에서 16만원, NH에서 15만 8천원, 미래에셋에서 15만 2천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13만 4천원,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 14만원, KTB투자증권의 김한희 애널리스트가 14만원, DB투자금융의 조윤호 애널리스트가 14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 적정 주가가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삼성물산의 현재 주가가 11만 6천원이니까 아직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강하게 삼성물산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왜 그동안 삼성물산의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왜 삼성물산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